피고인 최후 진술하시겠습니까? 재판장의 묵직한 목소리가 법정을 가득 채웠습니다. 방청석 맨 앞줄에 앉은 한 여자가 천천히 일어서 앞으로 나왔죠. 45살 서지연, 몇 달 전만 해도 죽어가던 암 환자였던 그녀가 지금 이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피고인석에 앉은 두 사람, 남편 강민수와 동생 서지아는 창백하게 질린 얼굴로 그녀를 올려다봤어요. 지연이 서류 뭉치를 꺼내 들었습니다. 제가 준비한 증거입니다. 남편과 제 친동생이 저를 독살하려 했던 모든 기록이죠. 법정이 술렁였습니다. 남편은 고개를 떨구었고 동생은 당황하며 소리를 질렀죠. 지연은 차분하게 증거 서류를 펼쳐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은행 거래 내역, 약물 분석 결과, 몰래 녹음한 음성 파일까지. 피고인석의 두 사람은 점점 더 작아졌죠. 평범한 주부로 보였던 이 여자가 어떻게 이런 완벽한 복수극을 펼칠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왜 하필 남편과 친동생이 그녀를 죽이려 했던 걸까요? 이 충격적인 반전의 전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새로운 이야기를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모든 것이 시작되기 석 달 전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이른 아침 6시 반, 서지연은 거실 소파에서 빨래를 개고 있었습니다. 45살, 결혼 15년 차 전업주부. 그녀의 하루는 언제나 이렇게 시작됐죠. 남편이 출근하기 전에 아침 식사를 차려야 했고, 시어머니가 오시는 날이면 집안 구석구석을 닦아야 했습니다. 평범하고 조용한 일상이었어요. 여보, 나왔어. 남편 민수가 현관문을 열고 들어왔을 때 지연은 주방에서 된장찌개를 끓이고 있었습니다. 마늘 5쪽을 썰어 넣고 두부 한 모를 손으로 부숴 넣으면서 그녀는 15년 동안 매일같이 반복해온 이 일상이 새삼무겁게 느껴졌죠. 민수는 거실 소파에 털썩 앉아 TV 리모컨을 집어들더니 물었습니다. 오늘 저녁은 뭐야? 된장찌개랑 고등어구이요. 지연이 대답했지만 민수는 고개도 돌리지 않은 채 채널만 돌렸어요. 식탁에 밥상을 차리던 중 지연은 문득 심한 어지러움을 느꼈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국그릇이 흔들리면서 잠깐 눈앞이 하얘지더니 다리에 힘이 쭉 빠졌죠. 여보. 그녀가 식탁을 붙잡고 간신히 버티자 민수가 그제야 고개를 돌렸습니다. 왜 그래? 아니에요, 괜찮아요. 지연은 억지로 웃으며 자리에 앉았지만 속으로는 불안했어요. 이런 증상이 벌써 일주일째 계속되고 있었거든요. 옛말에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고 했는데 몸이 이렇게 이상한데도 병원 한 번 안 가고 참아온 게 후회됐습니다. 저녁을 먹는 동안 민수는 계속 휴대폰만 들여다보면서 가끔씩 미소를 짓더니 뭔가 열심히 문자를 보냈죠. 회사 일이에요? 지연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응, 그냥 거래처. 민수는 시큰둥하게 대답하고는 자리에서 일어나 화장실로 들어가 버렸어요. 지연은 홀로 남은 식탁을 정리하기 시작했는데 설거지를 하는 내내 어지러움이 계속됐고 속이 메스꺼워서 싱크대를 붙잡고 한참을 서 있어야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지연은 혼자 동네 내과를 찾아갔습니다. 민수에게는 말하지 않았죠. 괜히 걱정시키고 싶지 않았거든요. 병원 대기실은 할머니 할아버지들로 가득했고 1시간을 기다린 끝에 진료실에 들어가서 증상을 설명했습니다. 요즘 어지럽고 속이 안 좋아서요. 의사는 청진기로 심장 소리를 들어보더니 혈압을 재고 혈액 검사를 권했어요. 일단 기본 검사부터 해보시죠. 결과는 3일 후에 나옵니다. 3일 후 병원에서 전화가 왔을 때 간호사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훨씬 조심스러웠습니다. 환자분, 검사 결과가 좀 이상해서요.
다시 한번 오셔야 할 것 같습니다. 지연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죠. 뭔가 심상치 않다는 걸 본능적으로 느낄 수 있었어요. 오후 2시에 다시 병원을 찾았더니 이번엔 대학병원 소화기내과 전문의를 소개받았고 의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CT 촬영 한번 해보시겠어요? 일주일 후 지연은 CT 결과를 듣기 위해 진료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의사가 모니터를 켜고 영상을 띄우자 회색빛 화면에 뭔가 하얀 덩어리가 선명하게 보였어요. 여기 보이시죠? 췌장에 종양이 있습니다. 의사의 말이 마치 다른 세상에서 들리는 것처럼 멀게 느껴졌죠. 지연은 숨이 막혔습니다. 암인가요? 그녀가 떨리는 목소리로 묻자 의사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조직 검사를 해봐야 확실하지만 위치나 크기로 봐서는 췌장암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미 3cm 정도 되는 것 같고요. 진료실을 나와 복도 벤치에 주저앉은 지연의 손이 떨렸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췌장암이라니 그것도 3cm나. 그녀는 인터넷에서 본 적이 있었죠. 췌장암은 생존율이 가장 낮은 암 중 하나라는 걸. 45살 아직 살아야 할 날이 너무 많은데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한참을 울고 나서야 지연은 휴대폰을 꺼내 민수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 나야. 지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왜? 무슨 일 있어? 민수가 물었죠. 병원에 왔는데 검사 결과가 안 좋대. 췌장에 종양이 있대요. 암일 수도 있다고. 전화기 너머로 한동안 침묵이 흐르다가 민수가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지금 어디야? 서울대병원 소화기내과요. 알았어. 지금 갈게. 거기서 기다려. 민수가 전화를 끊었습니다. 1시간 후 민수가 병원에 도착했을 때는 숨을 헐떡이며 복도를 달려왔습니다. 괜찮아? 의사가 뭐래? 그가 지연의 어깨를 잡자 지연은 다시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저었어요. 조직 검사 해봐야 한대요. 근데 아마 암일 거래요. 민수가 그녀를 꼭 안았습니다. 걱정하지 마. 요즘은 암도 잘 고친대. 우리 최선을 다해보자. 그의 목소리는 다정했고 품은 따뜻했어요. 지연은 남편의 가슴에 얼굴을 묻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평생을 함께 살아온 사람이 이렇게 위로해주니 조금은 마음이 놓였죠.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온 지연은 소파에 누워 있었고 민수는 주방에서 라면을 끓여와 상을 차려주며 말했습니다. 먹어, 힘내야지. 지연은 억지로 몇 젓가락 먹었어요. 민수는 옆에 앉아 그녀의 등을 쓰다듬어 주면서 말했습니다. 내일 조직검사 예약했어. 모레 하면 된대. 지연이 고개를 끄덕였죠. 남편이 이렇게까지 챙겨주니 눈물이 또 났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지연이 잠들고 난 후 민수는 조용히 거실로 나와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누군가에게 문자를 보내는 그의 얼굴을 화면의 불빛이 어둠 속에서 푸르스름하게 비쳤어요. 그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천천히 번지더니 그는 아주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드디어 조직 검사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일주일이 걸렸습니다. 그 일주일 동안 지연은 집에서 쉬면서 몸조리를 했죠. 민수는 매일 아침 출근하기 전에 비타민을 챙겨주었어요. 이거 먹어. 면역력에 좋대. 하얀색 알약 2알을 물과 함께 내밀었습니다. 지연은 고맙다는 말과 함께 약을 삼켰죠. 남편이 이렇게 신경 써주니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하지만 이상한 건 약을 먹을수록 오히려 몸이 더 안 좋아지는 것 같다는 거였습니다. 어지러움은 더 심해졌고 속도 계속 울렁거렸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저녁 민수가 또 늦게 들어왔습니다. 밤 11시가 넘어서였죠. 회식이었어.
부장님이 자꾸 술 따르시는 바람에 그가 말했지만 지연은 이상한 걸 눈치챘습니다. 민수의 옷에서 술 냄새가 아니라 달콤한 향수 냄새가 났거든요. 여자 향수였어요. 지연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구석이 불안하게 두근거렸죠. 다음 날 아침 민수가 출근하고 난 후 지연은 남편의 차를 청소하기로 했습니다. 건강이 안 좋아도 집안일은 해야 한다는 게 그녀의 생각이었죠. 조수석 밑을 청소기로 밀다가 뭔가 작은 게 걸렸습니다. 주워보니 금색 귀걸이였어요. 진주가 달린 예쁜 귀걸이. 지연은 그걸 손에 쥐고 한참을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자신의 것이 아니었어요. 그녀는 귀걸이를 하지 않았거든요. 귓불이 찢어질까봐 평생 귀를 뚫지 않았던 지연이었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설마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부정하고 싶지 않았어요. 지연은 귀걸이를 비닐봉지에 넣어 서랍 깊숙이 숨겼습니다. 그날 저녁 민수가 돌아왔을 때 지연은 아무렇지 않은 척했죠. 회사 일은 어때요? 바쁘지 뭐. 요즘 프로젝트가 많아서. 민수는 대수롭지 않게 대답했습니다. 며칠 후 지연은 조직 검사 결과를 듣기 위해 병원에 갔습니다. 의사가 진료실 문을 닫고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췌장암이 맞습니다. 2기 단계인데 수술하면 완치 가능성이 있어요. 지연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암이라는 게 확정된 순간이었죠. 의사는 계속 설명했습니다. 다음 주부터 항암 치료 들어가시고요. 3개월 후에 수술 일정 잡겠습니다. 지연은 고개만 끄덕였어요.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병원에서 나와 집으로 돌아오는 길, 지연은 걸어서 집에 가기로 했습니다. 머리를 식히고 싶었거든요. 사람들이 바쁘게 오가는 거리를 천천히 걸으면서 생각했죠. 나는 곧 죽을지도 모른다고. 45살 아직 해보지 못한 것도 많은데. 그렇게 1시간쯤 걷다가 문득 눈에 익은 차가 보였습니다. 남편 민수의 차였어요. 차는 주택가 골목에 주차되어 있었고 민수는 조수석 문을 열어주고 있었습니다. 여자가 차에서 내렸어요. 40 초반으로 보이는 화려한 옷차림의 여자. 민수는 그 여자의 허리에 손을 얹고 친밀하게 웃으며 건물 안으로 들어갔죠. 지연은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정신없이 그 건물 앞까지 뛰어갔습니다. 오피스텔이었어요. 지연은 로비에서 한참을 서성였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올라가서 따져야 하나 아니면 그냥 돌아가야 하나.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휘저었죠. 그때 건물 입구로 그 여자가 혼자 나왔습니다. 편의점으로 가는 것 같았어요. 지연은 숨을 죽이고 그 여자를 따라갔습니다. 편의점 진열대 사이에 숨어서 지켜봤죠. 여자는 맥주 4캔과 안주거리를 집어들고 계산대로 갔습니다. 계산을 하면서 신용카드를 꺼내는데 그 순간 소매가 살짝 올라갔어요. 오른쪽 손목에 흉터가 보였습니다. 지연의 눈이 커졌어요. 그 흉터, 어릴 때 생긴 화상 자국. 지연은 그 흉터를 알고 있었습니다. 동생 지아였어요. 10년 전 집을 나간 친동생. 남자 문제로 싸우고 나가서 연락도 끊은 동생. 어릴 때 뜨거운 냄비를 엎질러서 생긴 그 흉터를 지연은 절대 잊을 수 없었죠.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남편의 외도 상대가 하필 친동생이라니. 지연은 편의점을 나와 골목 모퉁이에 기대섰습니다. 숨이 막혔어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지연은 소파에 주저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암 선고보다 더 충격적이었어요. 15년을 함께 산 남편이, 그것도 친동생과. 세상에 이런 배신이 어디 있을까요? 옛말에 가까운 남이 먼 일가보다 낫다고 했는데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가장 큰 칼을 꽂는구나 싶었습니다. 그날 밤 민수가 집에 돌아왔을 때 지연은 아무렇지 않은 척 저녁을 차려주었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분노가 끓어올랐습니다. 병원 다녀왔어? 민수가 물었습니다. 네, 다녀왔어요. 검사 결과는? 암이래요. 다음 주부터 항암 치료 시작한대요. 민수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래, 힘들겠지만 잘 이겨내자. 내가 옆에 있잖아. 그의 말이 너무나 위선적으로 들렸습니다. 지연은 참았어요. 아직은 아무것도 모르는 척해야 했으니까요. 그날 밤 지연이 먼저 방에 들어가 누웠습니다.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어요. 한참 후 민수가 거실에서 전화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응, 잘 됐어. 검사 결과 나왔대. 확실한 암이래. 민수의 목소리가 낮게 들렸죠. 이제 시간 문제야. 항암 치료하면 더 빨리 약해질 거고. 지연은 이불을 꽉 쥐었습니다. 온몸이 떨렸어요. 보험금은 3억이야. 반반 나누면 우리 각각 1억 5천씩. 그걸로 새 출발할 수 있어. 민수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지연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남편이 자신의 죽음을 돈으로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동생과 함께. 전화가 끊기고 민수가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지연은 잠든 척했죠. 민수는 조심스럽게 침대에 누워 곧 코를 골기 시작했어요. 다음 날 아침 민수가 출근하고 난 후 지연은 화장실로 달려가 구역질을 했습니다. 계속 토하다가 변기를 붙잡고 주저앉았어요. 몸이 너무 안 좋았습니다. 어제보다 오늘이 더 심했죠. 그때 문득 이상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민수가 매일 아침 챙겨주던 비타민, 혹시 그게... 지연은 일어나 주방으로 갔습니다. 싱크대 선반 위에 놓인 비타민 병을 집어들었어요. 라벨을 뜯어보니 안에 하얀 알약들이 가득했습니다. 지연은 그중 한 알을 꺼내 손에 올려놓고 한참을 들여다봤죠. 그리고 조심스럽게 비닐봉지에 넣어 가방에 숨겼습니다. 이 약이 정말 비타민인지 아니면 다른 무엇인지 확인해 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어디서 어떻게 확인하죠? 지연은 아직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었습니다. 증거가 없었거든요. 그저 의심만 있을 뿐이었어요. 그녀는 소파에 앉아 멍하니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이 상황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남편과 동생이 자신을 죽이려 한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지만 어젯밤 들은 전화 통화 내용은 너무나 분명했습니다. 지연의 손이 주먹을 쥐었습니다. 눈빛이 달라졌어요. 그녀 안에서 뭔가 깨어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오전 지연은 비닐봉지에 넣어둔 알약을 가방에 챙겨 나섰습니다. 몸은 여전히 좋지 않았지만 이 약의 정체를 확인하지 않고는 못 베길 것 같았어요. 그녀는 집에서 버스로 30분 거리에 있는 작은 약국을 찾아갔습니다. 동네 약국에 가면 소문이 날까봐 일부러 먼 곳을 택했죠. 약국에 들어서자 60대 정도 되어 보이는 약사가 웃으며 맞아주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저기요, 이 약 좀 봐주실 수 있을까요? 지연이 비닐봉지를 꺼내 건넸습니다. 약사가 알약을 꺼내 자세히 들여다봤어요. 겉으로 봐서는 일반 비타민처럼 보이는데요. 정확한 성분은 분석해봐야 알 수 있습니다. 분석이요? 지연이 물었습니다. 네, 대학병원 약학과나 전문 분석 기관에 맡기시면 됩니다. 근데 왜 확인하려고 하세요? 약사가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죠. 지연은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남편이 챙겨주는 건데 먹으면 오히려 몸이 더 안 좋아져서요. 약사의 얼굴이 심각해졌어요. 그렇다면 꼭 확인해 보세요. 혹시 모르니까요. 약사가 메모지에 병원 약학과 전화번호를 적어주었습니다.
지연은 고맙다는 인사를 하고 약국을 나섰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지연은 약사가 적어준 번호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서울대병원 약학과였죠. 약물 성분 분석을 의뢰하고 싶은데요. 내원하셔서 접수하시면 됩니다. 결과는 일주일 정도 소요됩니다. 지연은 다음날 병원에 들러 약을 맡기기로 했습니다. 항암 치료 시작 전 마지막 검사가 있는 날이었거든요. 집에 도착하니 시어머니 이순자가 와 있었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더니 지연을 보자마자 인상을 찌푸렸어요. 어디 갔다 와? 밥은 차렸어? 죄송해요, 어머니. 지금 바로 준비할게요. 지연이 주방으로 들어가자 시어머니가 뒤따라왔습니다. 아프다고 집안일도 안 하고 맨날 밖에 돌아다니기만 하네. 며느리가 그게 뭐야? 지연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냉장고에서 반찬을 꺼냈습니다. 옛말에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고 했지만 15년 동안 시어머니에게 들은 말 중에 따뜻한 말은 하나도 없었어요. 밥상을 차리는 동안에도 시어머니는 계속 잔소리를 했습니다. 민수가 요즘 얼마나 고생하는데 당신은 집에서 편하게 쉬기만 하고. 지연은 참았습니다. 이미 몸도 마음도 지쳐 있었거든요. 점심을 먹고 시어머니가 돌아간 후 지연은 소파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문득 생각했죠. 자신이 죽으면 남편과 시어머니는 얼마나 기뻐할까. 보험금 3억을 받으면 새 집도 사고 민수는 동생이랑 재혼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억울했습니다. 평생을 가족을 위해 살아왔는데 이렇게 배신당할 줄이야. 그날 저녁 민수가 또 늦게 들어왔습니다. 밤 10시가 넘어서였죠. 어디 갔다 왔어요? 지연이 물었습니다. 야근했어. 요즘 일이 많아서. 민수는 대충 대답하고는 샤워를 하러 갔어요. 지연은 남편의 가방을 슬쩍 열어봤습니다. 안에서 호텔 영수증이 나왔어요. 오늘 날짜였습니다. 서울 강남의 한 호텔, 룸서비스 이용 내역까지 찍혀 있었죠. 지연의 손이 떨렸습니다. 샤워를 마치고 나온 민수가 물었습니다. 내일 병원 가는 날이지? 네, 항암 치료 시작이요. 혼자 갈 수 있어? 네, 괜찮아요. 지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수는 안도하는 표정을 지었어요. 그래, 나도 회사 일이 있어서. 미안해. 미안하다는 말이 얼마나 공허하게 들리던지. 지연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다음 날 지연은 병원에 갔습니다. 항암 치료를 시작하기 전 마지막 상담이 있었죠. 의사가 설명했습니다. 앞으로 6개월간 항암 치료를 받으시게 됩니다. 부작용으로 머리카락이 빠지고 구역질이 심할 수 있어요. 하지만 견디셔야 합니다. 지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상담이 끝난 후 그녀는 약학과로 향했어요. 어제 챙겨온 알약을 분석 의뢰했죠. 일주일 후에 결과 나옵니다. 전화 드릴게요. 병원에서 나와 지연은 카페에 들어갔습니다. 따뜻한 차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봤어요. 사람들이 오가는 거리를 보면서 생각했죠. 저 사람들은 다 행복하게 사는 걸까? 나처럼 남편한테 배신당하고 죽음을 기다리는 사람은 없을까? 그때 문득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카페 입구 쪽에서 민수의 목소리였어요. 지연은 재빨리 모자를 눌러쓰고 선반 뒤로 몸을 숨겼습니다. 민수가 여자와 함께 들어왔어요. 동생 지아였습니다. 둘은 구석자리에 앉아 친밀하게 대화를 나눴죠. 지연은 숨을 죽이고 그들을 지켜봤습니다. 민수가 지아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조금만 더 참아. 곧 끝날 거야. 지아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언니가 항암 치료 시작하면 더 빨리 약해질 거야. 그럼 우리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지연은 자리에서 일어나 조용히 카페를 빠져나왔어요. 밖으로 나오자 다리가 풀려 건물 벽에 기대섰습니다. 숨이 가빠졌어요. 가슴이 너무 아팠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눈물은 나오지 않았죠. 오히려 머릿속이 차갑게 식어가는 느낌이었습니다. 지연은 천천히 걸어서 지하철역으로 향했습니다. 그 길을 걸으면서 생각했어요. 나는 어떻게 해야 할까? 이대로 당하고만 있어야 할까? 아니면 그녀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15년 동안 순하고 약한 아내로 살아왔지만 원래 그녀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결혼하기 전 지연은 달랐습니다. 하지만 그건 너무 오래전 일이라 본인도 거의 잊고 있었죠. 집에 돌아온 지연은 옷장 깊숙한 곳에서 낡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먼지가 수북이 쌓여 있었어요. 상자를 열자 오래된 서류들이 나왔습니다. 검사 임명장, 법률 서적, 그리고 사진 몇 장. 20대의 지연이 법복을 입고 당당하게 서 있는 사진이었죠. 그녀는 사진을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그때의 자신이 낯설게 느껴졌어요. 일주일 후 병원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약물 분석 결과가 나왔습니다. 직접 오셔서 설명 들으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지연은 바로 병원으로 갔습니다. 약학과 연구원이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이 약에 비소 성분이 검출됐습니다. 소량이지만 장기간 복용하면 치명적일 수 있어요. 어디서 구하신 거죠? 지연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제보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연구원이 물었죠. 괜찮습니다. 제가 알아서 할게요. 지연이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연구원은 의아해했지만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지연은 분석 결과지를 받아 가방에 넣었습니다. 병원을 나서면서 그녀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어요. 이제 확실해졌습니다. 남편과 동생이 자신을 독살하려 한다는 것. 보험금을 타기 위해서 집으로 돌아오는 지하철 안에서 지연은 가만히 앉아 생각했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이상하게 침착했어요. 머릿속이 차갑게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15년 만에 깨어나는 느낌이었죠. 옛날의 자신, 검사로 일하던 시절의 냉철함이 서서히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지연은 휴대폰을 꺼내 메모장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적기 시작했어요. 증거 목록, 확인해야 할 것들, 계획의 윤곽. 그녀의 손가락이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지하철 창밖의 어둠이 스쳐 지나갔고 그 어둠 속에 비친 지연의 얼굴은 더 이상 약한 아내가 아니었습니다. 항암 치료가 시작됐습니다. 병원 주사실에서 링거를 맞는 지연의 얼굴은 창백했지만 눈빛만은 예전과 달랐어요. 간호사가 항암제를 주입하면서 말했습니다. 처음엔 힘들어도 참으셔야 해요. 구토가 심하면 약 드릴게요. 지연은 고개를 끄덕였죠. 링거를 맞으면서 그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하늘이 유난히 푸르렀어요. 살고 싶다는 생각이 간절했습니다. 하지만 그냥 살고 싶은 게 아니었죠. 복수하고 살고 싶었습니다. 치료를 마치고 집에 돌아온 지연은 소파에 누워 있었습니다. 민수가 퇴근해서 들어왔을 때 그녀는 약한 척 힘없이 누워 있었어요. 치료 어땠어? 민수가 물었습니다. 힘들었어요. 토할 것 같아요. 지연이 가늘게 대답했죠. 민수는 주방으로 가서 물을 한 잔 가져왔습니다. 이거 마셔. 그리고 비타민도 먹어야지. 그가 예의 하얀 알약을 내밀었어요. 지연은 알약을 받아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입에 넣는 척만 하고 혀 밑에 숨겼죠. 물을 마신 후 화장실에 간다며 일어났습니다. 화장실에서 알약을 뱉어내 휴지에 싸서 서랍 깊숙이 넣었어요. 이제부터는 절대 그 약을 먹지 않을 작정이었습니다. 거울을 보니 자신의 얼굴이 낯설게 느껴졌죠.
15년 동안 착하게만 살았던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그날 밤 지연은 침대에 누워 잠든 척했습니다. 민수가 옆에서 코를 골기 시작했을 때 그녀는 조용히 일어나 거실로 나왔어요. 서재 책상 서랍을 열고 민수의 서류들을 꺼냈습니다. 보험증서, 은행 통장 사본, 신용카드 명세서, 하나하나 사진을 찍어 휴대폰에 저장했죠. 옛말에 호랑이를 잡으려면 호랑이 굴에 들어가야 한다고 했는데 지금 그녀가 바로 그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서류를 뒤지다가 이상한 걸 발견했습니다. 민수 명의의 통장에 최근 500만 원씩 2번 인출된 기록이 있었어요. 용도는 적혀 있지 않았습니다. 지연은 그 페이지를 사진으로 찍었죠. 그리고 민수의 휴대폰도 슬쩍 들여다봤습니다. 비밀번호는 결혼기념일이었어요. 얼마나 뻔뻔한지. 문자함을 열어보니 자기라는 이름으로 저장된 번호가 있었습니다. 지아였죠. 문자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오늘 항암 치료 시작했대. 이제 시간 문제야. 보험금 받으면 제주도에 집 하나 사자. 걱정 마. 다 계획대로 되고 있어. 지연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하지만 침착하게 모든 대화를 스크린샷으로 찍어 자신의 휴대폰으로 전송했어요. 그리고 민수 폰에서 전송 기록을 깔끔하게 삭제했습니다. 흔적을 남기지 않았죠. 다시 침대로 돌아온 지연은 누워서 생각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증거는 모으고 있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했어요. 결정적인 뭔가가 필요했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에서 오래전 기억이 떠올랐죠. 검사 시절 금융 범죄를 수사하던 때의 방법들, 돈의 흐름을 추적하고 통화 기록을 확보하고 결정적 순간을 녹음하는 것. 다음 날 아침 지연은 일찍 일어나 동네 전자상가에 갔습니다. 작은 녹음기를 하나 샀어요. 15,000원짜리 소형 녹음기였습니다. 집에 돌아와 거실 소파 밑에 몰래 설치했죠. 민수가 전화할 때 자주 앉는 자리였습니다. 녹음기는 음성이 감지되면 자동으로 작동하게 설정했어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항암 치료는 계속됐고 지연의 몸은 점점 더 약해지는 것처럼 보였어요. 머리카락이 조금씩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거울을 볼 때마다 슬펐지만 지연은 참았죠. 오히려 이게 더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민수와 지아가 방심하게 만들 수 있었으니까요. 어느 날 저녁 민수가 전화를 받으며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지연은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는 척하면서 귀를 기울였어요. 응, 지금 괜찮아. 지연이는 방에서 쉬고 있어. 민수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머리카락도 많이 빠졌어. 완전 말라가고 있지. 의사가 6개월은 더 살 거래. 지연의 손에서 설거지하던 그릇이 미끄러져 싱크대에 떨어질 뻔했습니다. 걱정 마. 보험금은 확실해. 내가 수익자니까. 민수가 낮게 웃으며 말했죠. 다음 주에 만나자. 보고 싶어. 전화가 끊겼습니다. 지연은 부엌에서 나와 거실로 걸어갔어요. 누구랑 통화했어요? 그녀가 물었습니다. 회사 동료. 민수는 태연하게 거짓말을 했죠. 지연은 아무 말 없이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소파 밑에 녹음기가 모든 걸 담았다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날 밤 민수가 잠든 후 지연은 녹음기를 꺼내 확인했습니다. 완벽하게 녹음돼 있었어요. 민수와 지아의 대화가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지연은 파일을 컴퓨터로 옮겨 백업해뒀죠. 클라우드에도 저장했습니다. 절대 잃어버릴 수 없는 증거였어요. 며칠 후 지연은 은행에 갔습니다. 자신 명의의 통장을 확인하기 위해서였죠. 창구 직원이 통장 내역을 출력해줬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게 보였어요. 지연 명의로 가입된 보험이 3개나 있었습니다. 모두 사망보험이었죠.
각각 1억씩 총 3억. 수익자는 모두 남편 민수였습니다. 이 보험들 언제 가입한 거죠? 지연이 물었습니다. 직원이 확인해 보더니 대답했어요. 작년에 가입하셨네요. 본인 서명도 있고요. 지연은 서명을 자세히 봤습니다. 자신의 것과 비슷했지만 조금 달랐어요. 누군가 위조한 거였죠. 아마 민수가 했을 겁니다. 지연은 침착하게 보험 서류를 복사해 달라고 했습니다. 은행에서 나온 지연은 벤치에 앉아 서류를 다시 봤습니다. 작년 자신이 건강검진에서 이상 소견을 받기 한 달 전에 보험이 가입됐더군요. 모든 게 계획적이었습니다. 민수는 아마 그때부터 이 일을 준비했을 거예요. 지연의 입가에 차가운 미소가 번졌습니다. 이제 퍼즐 조각이 맞춰지기 시작했어요.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온 지연은 거실 서재에서 노트북을 켰습니다. 오래전 사용하던 이메일 계정에 접속했죠. 검사 시절 동료들과 주고받던 계정이었습니다. 받은 편지함에 옛 동료들의 이름이 보였어요. 지연은 잠시 망설이다가 그중 한 명에게 메일을 보냈습니다. 오랜만입니다. 도움이 필요합니다. 짧은 문장이었지만 충분했어요. 다음 날 답장이 왔습니다. 지연아, 무슨 일이야? 연락해. 지연은 휴대폰을 들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공원 벤치에 앉아 전화를 걸었죠. 선배, 저예요. 지연이요. 지연아. 얼마만이야? 무슨 일 있어? 선배 검사의 목소리가 반가웠습니다. 지연은 깊은 숨을 들이쉬고 말했어요. 제가 지금 도움이 필요합니다. 전화 통화는 30분 넘게 이어졌습니다. 지연은 모든 상황을 설명했죠. 암 진단, 남편의 외도, 동생과의 공모, 독약, 보험금. 선배는 말없이 듣다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증거는 있어? 모으고 있습니다. 녹음 파일, 문자 기록, 은행 거래 내역, 약물 분석 결과. 지연의 목소리는 침착했어요. 좋아. 그럼 경찰에 신고하기 전에 확실한 증거를 더 확보해. 내가 도와줄게. 전화를 끊고 지연은 공원 벤치에 앉아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이 천천히 흘러갔어요. 이제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도와줄 사람이 생겼죠. 지연의 눈빛이 단단해졌습니다. 15년 동안 잊고 살았던 자신을 이제 다시 깨워야 할 때였어요. 일주일 후 지연은 선배 검사를 만나기 위해 강남의 한 조용한 카페로 갔습니다. 오후 3시 사람이 많지 않은 시간이었죠. 창가 구석자리에 앉아 기다리고 있자니 익숙한 얼굴이 들어왔어요. 50대 초반의 여자 김미선 검사였습니다. 15년 전 함께 금융범죄팀에서 일했던 선배였죠. 지연아. 미선이 반갑게 다가와 앉았습니다. 하지만 지연의 모습을 보자 표정이 굳어졌어요. 야, 너 많이 말랐다. 정말 항암 치료 중이구나. 네, 선배. 오랜만입니다. 지연이 힘없이 웃었습니다. 머리카락이 성그러진 모습이 역력했죠. 미선은 지연의 손을 꼭 잡았어요. 전화로 들었어. 정말 믿기지 않더라. 내 남편이 그런 짓을 하다니. 지연은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여기 제가 모은 증거들입니다. 녹음 파일, 문자 메시지, 은행 거래 내역, 약물 분석 결과. 미선이 서류를 하나하나 확인했어요. 얼굴이 점점 심각해졌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해. 살인 미수로 기소할 수 있어. 근데 지연아, 너 정말 괜찮아? 건강은? 지연이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선배, 사실 하나 더 확인하고 싶은 게 있어요. 제 암 진단 결과요. 왜? 뭐가 이상한데? 제가 먹던 비타민에서 비소가 나왔잖아요. 그럼 제 증상 중 일부는 비소 중독 때문일 수도 있는 거 아닐까요?
미선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러게, 내 말이 맞을 수도 있겠다. 재검사 받아봐. 그날 오후 지연은 다른 병원으로 갔습니다. 서울대병원이 아닌 곳이었죠. 혹시 민수가 의료진을 매수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었으니까요. 새로운 병원에서 CT와 혈액 검사를 다시 받았습니다. 결과는 3일 후에 나온다고 했어요. 3일 동안 지연은 초조하게 기다렸습니다. 집에서는 여전히 약한 환자인 척했죠. 민수는 매일 아침 비타민을 챙겨줬고 지연은 받아서 몰래 버렸습니다. 신기하게도 약을 먹지 않자 몸이 조금씩 나아지는 것 같았어요. 구토도 줄어들고 어지러움도 덜했습니다. 3일 후 병원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환자분 결과 나왔는데 직접 오셔야 할 것 같습니다. 지연은 당장 병원으로 달려갔어요. 진료실에 들어가자 의사가 모니터를 보여주었습니다. 환자분, 췌장에 종양이 있긴 한데요. 크기가 1cm 정도고 양성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 정도면 암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지연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그럼 제가 암이 아니라는 건가요? 정확히는 추가 검사가 필요하지만 지금 상태로는 초기 단계의 양성 종양으로 보입니다. 수술로 제거 가능하고요. 생명에 지장은 없어 보입니다. 의사가 설명했죠. 그런데 이전 병원에서 췌장암 3cm라고 했다면서요? 이건 과다 진단인데요. 지연은 진료실을 나와 복도 벤치에 앉았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하지만 이번엔 슬픔이 아니라 분노 때문이었습니다. 자신은 암이 아니었어요. 아니, 설사 초기 암이라 해도 치료 가능한 수준이었죠. 그런데 민수는 과다 진단을 이용해서 자신을 더 빨리 죽이려고 독약을 먹였던 겁니다. 게다가 위조 서명으로 보험까지 가입해뒀고요. 그 순간 지연의 눈빛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15년 동안 숨겨왔던 본 모습이 깨어났어요. 서지연 45살. 겉으로는 평범한 주부였지만 그녀의 진짜 정체는 달랐습니다. 대한민국 검찰청 금융범죄 전담 검사 출신, 30살까지 백전백승의 기록을 세운 검사였죠. 결혼하면서 모든 걸 내려놓고 평범하게 살기로 결심했던 여자.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지연은 휴대폰을 꺼내 미선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선배, 저 암 아니래요. 양성 종양이고 초기래요. 뭐? 그럼 내 남편이. 네, 과다 진단을 이용해서 저를 더 빨리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독약까지 먹이면서요. 지연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더 이상 울먹이지 않았어요. 지연아, 이제 어떻게 할 거야? 미선이 물었습니다. 본격적으로 증거를 모을 겁니다. 결정적인 걸로요. 그리고 지연이 잠시 말을 멈췄다가 이어갔습니다. 제가 직접 함정을 파겠습니다. 저 서지연이 누군지 보여줄 시간이에요. 집으로 돌아온 지연은 옷장 깊숙한 곳에서 상자를 다시 꺼냈습니다. 검사 시절의 물건들이 담긴 상자였죠. 배지, 법복 사진, 그리고 오래된 노트. 노트를 펼치니 예전에 정리했던 수사 기법들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어요. 금융 추적, 통화 분석, 함정 수사. 지연은 노트를 천천히 읽었습니다. 그날 밤 민수가 퇴근해서 들어왔을 때 지연은 소파에 누워 있었습니다. 여보, 오늘 병원 갔다 왔어요. 그녀가 약한 목소리로 말했죠. 그래. 뭐래? 민수가 별로 관심 없다는 듯 물었습니다. 의사가 항암제 용량을 늘려야 한대요. 몸이 더 안 좋아졌대요. 지연이 거짓말을 했어요. 민수의 얼굴에 미소가 스쳤습니다. 그래, 괜찮아. 힘들어도 참아야지. 나을 거야. 그의 말은 위선으로 가득했죠. 지연은 속으로 비웃었습니다.
이제 게임은 시작됐어요. 하지만 민수는 몰랐습니다. 상대가 누군지. 다음 날 아침 민수가 출근한 후 지연은 서재로 갔습니다. 노트북을 켜고 오래전 사용하던 검사 업무용 프로그램에 접속했어요. 아직도 계정이 살아 있었습니다. 은행 거래, 조회 시스템, 통신사 기록 열람 권한. 모두 비활성화됐지만 선배 검사에게 부탁하면 협조를 받을 수 있었죠. 지연은 민수의 통장 거래 내역을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최근 6개월간의 모든 거래를 출력했어요. 그 중에서 의심스러운 건 역시 500만 원씩 2번 인출된 것이었습니다. 지연은 그 날짜를 확인했죠. 작년 11월과 12월. 바로 위조 서명으로 보험을 가입한 시점과 일치했습니다. 보험 설계사한테 준 뇌물이군. 지연이 중얼거렸습니다. 민수는 보험 설계사를 매수해서 자신의 서명을 위조하고 보험을 가입했을 거예요. 지연은 해당 보험사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보험 가입 당시 상담했던 설계사 연락처 좀 알 수 있을까요? 직원이 잠시 확인하더니 번호를 알려줬습니다. 지연은 메모했습니다. 그 설계사도 조사 대상이었어요. 나중에 증인으로 세울 수 있을 겁니다. 혐의를 제대로 인정받으려면 공범도 확보해야 했죠. 지연의 손이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타이핑을 하고 검색하고 기록하고 마치 예전으로 돌아간 것 같았어요. 오후가 되자 지연은 밖으로 나갔습니다. 은행에 가서 자신 명의의 모든 계좌를 확인했죠. 그리고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재산을 안전하게 보호해야 했어요.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 지연은 새로운 계좌를 하나 만들고 기존 통장에 돈을 모두 옮겼습니다. 통장과 카드는 미선 검사에게 맡기기로 했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지연은 전자상가에 다시 들렀습니다. 이번엔 초소형 카메라를 샀어요. 거실 시계 안에 설치할 수 있는 크기였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조심스럽게 거실 벽시계를 열고 카메라를 설치했죠. 거실 전체가 보이는 각도였습니다. 이제 민수가 집에서 전화하는 모든 장면이 녹화될 거예요. 그날 저녁 민수가 들어왔을 때 지연은 부엌에서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좀 어때? 민수가 물었죠. 많이 힘들어요. 머리카락도 더 빠지고. 지연이 대답했습니다. 실제로 항암 치료 때문에 머리카락이 빠지긴 했지만 지금은 그게 오히려 유리했어요. 민수를 더욱 안심시킬 수 있었으니까요. 비타민 먹어야지. 민수가 약을 내밀었습니다. 지연은 받아서 입에 넣는 척했죠. 그리고 화장실에 가서 뱉어냈습니다. 이제는 연기가 자연스러웠어요. 15년간 착한 아내 노릇을 한 게 헛되지 않았습니다. 거울을 보니 자신의 눈빛이 날카로웠어요. 검사 서지연이 돌아왔습니다. 일주일 후 지연은 미선 검사를 다시 만났습니다. 이번엔 검찰청 근처 작은 식당이었어요. 증거 확보는 어때? 미선이 물었습니다. 녹음 파일이랑 영상 좀 더 모으고 있어요. 근데 결정적인 게 필요해요. 둘이 함께 있는 장면이나 명확한 자백. 지연이 대답했죠. 미선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함정 수사가 필요하겠네. 내가 예전에 제일 잘하던 거잖아. 맞아요. 그래서 생각한 게 있어요. 지연이 가방에서 노트를 꺼냈습니다. 거기에는 치밀한 계획이 적혀 있었어요. 제가 죽어가는 척 할 거예요. 급격히 악화됐다고. 그럼 둘이 마지막 준비를 할 텐데 그때 결정적 증거를 잡는 거죠. 위험하지 않아? 미선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괜찮아요. 이미 카메라랑 녹음기 다 설치해뒀어요. 선배만 뒤에서 지켜봐 주세요. 지연의 눈빛은 확고했어요. 미선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알았어.
내가 협조할게. 근데 몸 조심해. 진짜 다칠 수도 있어. 그날부터 지연은 연기를 시작했습니다. 집에서 갑자기 쓰러지는 척 했어요. 여보, 숨이 안 쉬어져요. 거실에서 소파에 기대앉아 힘없이 말했죠. 민수가 놀란 척 다가왔습니다. 괜찮아? 병원 가야 되는 거 아니야? 괜찮아요. 잠깐 쉬면 돼요. 지연이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보고 있었어요. 민수의 입가에 스치는 미소를. 다음 날 지연은 정말 병원에 갔습니다. 서울대병원 담당 의사를 만나서 말했어요. 최근 몸이 급격히 안 좋아졌어요. 검사 다시 받고 싶습니다. 의사가 검사를 지시했고 지연은 또 CT를 찍었죠. 물론 결과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양성 종양, 생명에 지장 없음. 하지만 지연은 의사에게 부탁했어요. 제 남편한테는 상태가 악화됐다고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의사가 의아해했습니다. 왜요?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요. 꼭 부탁드립니다. 지연이 간곡하게 말했죠. 의사는 뭔가 이상하다는 듯 바라봤지만 끝내 동의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설명 좀 해주세요. 이틀 후 검사 결과를 듣는 날이었습니다. 지연은 민수에게 함께 가자고 했어요. 의사가 보호자랑 같이 오래요. 민수는 마지못해 따라왔습니다. 진료실에서 의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죠. 환자분 상태가 예상보다 많이 악화됐습니다. 종양이 커졌고 전이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지연은 울먹이는 척했습니다. 그럼 얼마나 살 수 있나요? 의사가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지금 상태로는 석 달 정도로 보입니다. 거짓말이었지만 연기는 완벽했어요. 지연이 고개를 떨어뜨리며 눈물을 흘렸죠. 민수는 놀란 척하면서도 속으로는 기뻐하는 게 역력했습니다. 석 달이요? 그럼 최선을 다해보겠지만 각오는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병원을 나온 민수가 지연의 어깨를 안았습니다. 걱정 마. 기적이 일어날 수도 있잖아. 입으로는 위로하면서도 그의 눈빛은 다른 곳을 보고 있었어요. 지연은 속으로 비웃었습니다. 옛말에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고 했는데 민수는 자기가 파놓은 구멍에 빠질 줄은 꿈에도 모르겠죠. 그날 밤 지연이 침대에 누워 잠든 척하고 있을 때 민수가 거실로 나갔습니다. 휴대폰으로 전화를 걸었어요. 거실 벽시계에 숨겨진 카메라가 모든 걸 녹화하고 있었습니다. 여보세요? 나야. 민수의 목소리가 들렸죠. 상대방은 지아였을 겁니다. 의사가 석 달이래. 생각보다 빨리 끝날 것 같아. 민수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응, 보험금은 확실해. 내가 수익자니까 바로 나와. 3억? 잠시 침묵이 흐른 후 그가 계속 말했어요. 걱정하지 마. 독극물 검사 같은 거 안 해. 암 환자니까 당연히 사망 진단서 나와. 완전 범죄야. 지연은 이불을 꽉 움켜쥐었습니다. 분노가 치밀었지만 참았어요. 그래, 그 돈으로 우리 제주도 가서 살자. 새 출발하는 거야. 민수가 달콤하게 속삭였습니다. 언니, 신경 쓸 것 없어. 어차피 우리 둘 사이 알면 뭐 어때. 죽은 사람인데. 그 말에 지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슬픔이 아니라 분노의 눈물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지연은 몰래 미선 검사를 만났습니다. 어젯밤 녹화 파일이에요. 확인해 보세요. 그녀가 USB를 건넸죠. 미선이 노트북으로 영상을 확인했습니다. 민수가 전화하는 장면, 보험금 3억 얘기, 제주도 도피 계획, 완전 범죄 언급. 모든 게 선명하게 담겨 있었어요. 이 정도면 충분해. 미선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근데 공범인 내 동생도 같이 잡아야 하는 거 아니야? 둘이 만나는 장면도 필요할 것 같은데. 맞아요. 그래서 한 번 더 함정을 칠 거예요. 지연이 말했습니다. 어떻게? 제가 입원한다고 할 거예요. 위급하다고. 그럼 둘이 병원에서 만날 거예요. 병실 앞에서. 일주일 후 지연은 정말 입원했습니다. 서울대병원 안병동 6층이었죠. 민수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 병원에 입원했어요. 갑자기 토열을 해서. 뭐? 어느 병원? 서울대병원 6층 612호예요. 빨리 와주세요. 지연의 목소리는 힘없었습니다. 민수는 당장 가겠다고 했죠. 하지만 지연은 알고 있었습니다. 민수가 병원에 오기 전에 먼저 지아에게 연락할 거라는 걸, 그리고 둘이 만나서 의논할 거라는 걸. 지연은 병실 복도에 미리 소형 카메라를 설치해뒀어요. 간호사실 근처 소화기 위쪽에 붙여놨습니다. 복도 전체가 보이는 각도였죠. 2시간 후 민수가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병실로 바로 오지 않고 1층 커피숍으로 갔어요. 거기서 지아를 만났습니다. 지연은 병실 창문으로 내려다보며 확인했죠. 둘이 친밀하게 앉아 대화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30분 후 함께 엘리베이터를 타고 6층으로 올라왔어요. 복도 카메라가 모든 걸 녹화했습니다. 민수와 지아가 병실 앞에서 마지막으로 대화하는 장면이었죠. 조금만 더 기다려. 곧 끝나. 민수가 지아의 손을 잡았습니다. 언니가 죽으면 우린 자유야. 보험금도 받고. 지아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그 돈으로 우리 행복하게 살자. 언니한테 미안하긴 한데. 뭐 어쩌겠어. 그 순간이었습니다. 병실 문이 열렸습니다. 지연이 서 있었어요. 더 이상 약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눈빛은 날카로웠고 자세는 당당했죠. 미안하긴 한데 뭐 어쩌겠냐고. 지연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민수와 지아는 얼어붙었어요. 지연이. 너. 민수가 더듬거렸습니다. 내가 누군 줄 알아? 지연이 한 걸음 다가섰습니다. 나 서지연, 대한민국 검찰청 금융범죄 전담 검사 출신이야. 15년 동안 숨기고 살았지. 그녀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어요. 너희가 나한테 뭘 한 건지 알아? 독약을 먹이고 위조 서명으로 보험 가입하고 날 죽여서 돈을 챙기려고 했지. 다 알아. 민수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지아는 뒤로 물러섰어요. 그게 무슨 소리야? 민수가 부정하려 했지만 지연이 휴대폰을 꺼내 보여줬습니다. 여기다 있어. 너희가 전화하고 문자하고 만나서 얘기한 거다. 녹음, 녹화 파일 전부. 약물 분석 결과, 위조 서명 증거, 은행 거래 내역, 3억짜리 보험금까지. 그리고 말이야. 지연이 차갑게 웃었습니다. 나 암 아니야. 양성 종양이고 완치 가능해. 너희가 준 독약 먹지 않았더니 몸도 다 나았어. 의사랑 짜고 연기한 거야. 너희 함정에 빠뜨리려고. 민수는 주저앉았습니다. 지아는 복도 벽에 기댔어요. 둘 다 말을 잃었죠. 이제 법정에서 보자. 지연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내가 검사로 일할 때 배운 게 있어. 악은 반드시 벌을 받는다는 것. 그리고 그녀가 잠시 말을 멈췄다가 이어갔습니다. 가족을 배신한 대가가 얼마나 큰지 똑똑히 보여줄게. 병원 복도에서 대결이 끝난 후 지연은 휴대폰을 꺼내 전화를 걸었습니다. 네, 경찰서죠? 신고할 게 있습니다. 민수와 지아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어요. 살인 미수와 사기, 문서 위조입니다. 서울대병원 6층 612호 앞으로 와주세요. 지연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10분 후 경찰이 도착했고 민수와 지아는 수갑을 찬 채 연행됐죠. 경찰서에서 지연은 모든 증거를 제출했습니다. 녹음 파일, 영상, 문자 메시지, 약물 분석 결과, 위조된 보험 서류, 은행 거래 내역, 상자 가득 쌓인 증거물을 보며 담당 형사가 감탄했어요. 이 정도 증거면 기소는 확실합니다. 근데 피해자분이 직접 다 모으신 겁니까? 네, 제가 예전에 검사였거든요. 지연이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조사를 마치고 경찰서를 나온 지연을 미선 검사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수고했어. 이제 검찰로 넘어가면 내가 맡을게. 고마워요, 선배. 지연이 처음으로 편안하게 웃었어요. 근데 지연아, 한 가지 더 확인할 게 있어. 너희 집이랑 재산 관계 말이야. 미선이 심각하게 말했습니다. 왜요? 내 남편이 변호사 선임했는데 재산 분할 문제 제기할 것 같아. 집이랑 통장이 남편 명의잖아. 미선의 말에 지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아요. 근데 그것도 제가 준비해뒀어요. 뭐? 원래 다 제 돈이었거든요. 증명할 수 있어요. 며칠 후 지연은 집 서재에서 오래된 서류들을 꺼냈습니다. 결혼 전 자신의 통장 사본, 부동산 매매 계약서, 증여 확인서. 15년 전 이야기였죠. 당시 서지연 검사는 30살에 연봉이 7천만 원이었습니다. 5년간 모은 돈이 2억 5천만 원 정도 됐어요. 거기에 돌아가신 부모님 유산 1억을 합치면 3억 5천이었습니다. 결혼할 때 민수는 무일푼이었습니다. 중소기업 대리로 월급이 200만 원이었죠. 집을 살 돈이 없었어요. 그래서 지연이 자신의 돈으로 아파트를 샀습니다. 2억 8천만 원짜리 30평? 하지만 민수의 자존심을 생각해서 남편 명의로 등기했어요. 나머지 돈도 민수 통장에 넣어줬습니다. 가장으로서 체면을 세워주려고. 바보 같았지. 지연이 혼잣말을 했습니다. 옛말에 미운 자식 떡 하나 더 준다고 했는데 사랑한다고 모든 걸 다 줬더니 독약을 먹이더군요. 하지만 다행히 증거는 남아 있었습니다. 당시 증여세 신고 서류, 자금 출처 확인서, 은행 이체 내역. 모두 지연이 돈을 냈다는 걸 증명했어요. 지연은 이 서류들을 복사해서 미선에게 전달했습니다. 이거면 재산 환수 가능해? 당연하지. 명의만 남편 거지 실제 소유자는 너야. 사기로 결혼한 것도 아니고 내가 증여한 거니까 취소 청구할 수 있어. 미선이 확신에 차서 말했죠. 게다가 남편이 범죄자로 확정되면 재산 분할도 내가 전부 가져갈 수 있어. 한 달 후 검찰에서 기소장이 나왔습니다. 강민수와 서지아, 살인 미수 및 사기, 문서 위조 혐의로 구속 기소. 보험 설계사도 공범으로 함께 기소됐어요. 재판 날짜가 잡혔습니다. 2달 후였죠. 지연은 그 기간 동안 증인 준비를 했습니다. 약사, 의사, 은행 직원, 그리고 자신. 재판 전날 밤 지연은 혼자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도시의 불빛이 반짝였어요. 10년 전 이 집에 처음 이사 왔을 때가 생각났습니다. 민수와 손잡고 행복하게 웃었던 그때. 정말 사랑했었죠. 검사 일을 그만두고 평범한 아내로 살겠다고 다짐했었어요. 하지만 그게 실수였을까요? 지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후회는 없었어요. 사랑했던 건 진심이었고 15년간 최선을 다했으니까. 잘못은 자신이 아니라 배신한 민수에게 있었습니다. 옛말에 콩 심은 데에 콩 나고 팥 심은 데에 팥 난다고 했는데 민수는 독을 심어서 독을 거두게 될 거예요. 다음 날 아침 지연은 검은색 정장을 입었습니다. 머리카락은 많이 빠졌지만 짧게 자른 스타일이 오히려 단정해 보였어요. 거울을 보니
30살 검사 시절의 모습이 겹쳐 보였습니다. 그때의 날카로움이 돌아온 것 같았죠. 지연은 깊은 숨을 들이쉬고 집을 나섰습니다. 법원 앞에는 기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사건이 언론에 알려지면서 관심이 쏠렸거든요. 암 환자 독살 시도, 남편과 처제 공모 제목이 뉴스에 나갔죠. 지연은 카메라를 피하지 않고 당당하게 법원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플래시가 터졌지만 그녀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법정 안은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방청객들이 모두 이 사건을 보러 온 거였죠. 지연은 방청석 맨 앞에 앉았습니다. 곧 재판장이 들어왔고 피고인석에 민수와 지아가 앉았어요. 둘 다 수갑을 차고 있었습니다. 초라한 모습이었죠. 민수는 고개를 숙였고 지아는 울고 있었습니다. 재판장이 망치를 두드렸습니다. 개정합니다. 웅장한 목소리가 법정을 채웠어요. 피고인 강민수, 서지아. 살인 미수 및 사기, 문서 위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검사, 공소사실 낭독하세요. 미선 검사가 일어나 서류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민수와 지아가 저지른 범죄 내역이 하나하나 읽혀졌죠. 피고인들은 피해자 서지연에게 비소가 든 약을 먹여 살해하려 했으며 위조 서명으로 3억 원의 보험에 가입해 보험금을 편취하려 했습니다. 미선의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또한 피고인 강민수는 처제인 서지아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으며 범행을 공모했습니다. 방청객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증거 제시가 시작됐습니다. 녹음 파일이 재생됐어요. 석 달이면 끝나. 보험금 3억 받으면 우리 제주도 가서 살자. 민수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졌습니다. 방청객들이 경악했죠. 이어서 영상이 나왔습니다. 병원 복도에서 민수와 지아가 손을 잡고 언니가 죽으면 우린 자유야라고 말하는 장면. 지아는 고개를 숙이고 흐느꼈어요. 약물 분석 결과도 제출됐습니다. 비타민으로 위장한 알약에서 치사량의 비소 성분 검출. 전문가 증인이 설명했죠. 장기간 복용하면 서서히 장기가 손상되며 사망에 이를 수 있습니다. 민수의 변호사가 반박하려 했지만 증거가 너무 확실했어요. 마지막으로 재산 관계가 다뤄졌습니다. 민수 측 변호사가 주장했죠. 집과 재산이 피고인 명의이므로 재산 분할 대상입니다. 하지만 미선이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피해자 서지연이 결혼 전 자신의 돈 3억 5천만 원으로 집을 사고 남편에게 증여한 것입니다. 증거가 모두 있습니다. 방청객들이 놀랐습니다. 저 여자가 원래 돈이 그렇게 많았어? 검사였다며? 고소득이었나 봐. 남편한테 다 줬다가 배신당한 거네. 웅성거림이 커졌죠. 재판장이 망치를 두드려 정숙을 요구했습니다. 증여 취소 및 재산 환수를 청구합니다. 미선이 말했습니다. 피고인은 범죄자이며 피해자를 속여 재산을 가로챈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민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증거 앞에서 할 말이 없었죠. 재판은 3시간 동안 계속됐습니다. 증인 신문, 증거 검토, 양측 변론. 모든 과정에서 지연은 침착하게 앉아 지켜봤어요. 때로는 증인석에 나가 증언도 했습니다. 네, 남편이 매일 아침 비타민이라며 약을 줬습니다. 하지만 의심이 들어 분석한 결과 비소가 나왔죠. 방청객들은 지연을 주목했습니다. 약해 보이지 않았어요. 오히려 강인하고 똑똑해 보였죠. 저게 검사 출신이래. 대단하다. 혼자서 다 증거 모았대. 남편이 정말 바보네. 그런 여자한테 덤빈 게.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재판이 끝나갈 무렵 재판장이 물었습니다. 피고인, 최후 진술하시겠습니까? 재판장의 묵직한 목소리가 법정을 가득 채웠습니다. 피고인,
최후 진술하시겠습니까? 방청석 맨 앞줄에 앉은 지연이 천천히 일어섰죠. 45살 서지연, 몇 달 전만 해도 죽어가던 암 환자였던 그녀가 지금 당당하게 서 있었습니다. 피고인석에 앉은 두 사람, 남편 강민수와 동생 서지아는 창백하게 질린 얼굴로 그녀를 올려다봤어요. 재판장이 다시 물었습니다. 피고인 강민수, 최후 진술하시겠습니까? 민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할 말이 없었죠. 피고인 서지아는 지아도 고개를 떨구고 울기만 했어요. 재판장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럼 피해자 서지연, 피해자 진술하시겠습니까? 지연이 천천히 증인석으로 걸어갔습니다. 법정의 모든 시선이 그녀에게 쏠렸어요. 그녀는 마이크 앞에 서서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재판장님, 그리고 방청객 여러분. 지연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어요. 저는 15년 전 검사직을 그만두고 평범한 주부로 살기로 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가정을 꾸리고 싶었거든요. 남편에게 제 모든 것을 줬습니다. 재산도 시간도 사랑도. 지연이 계속 말했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건 배신이었어요. 제 친동생과 바람을 피우고 저를 죽여서 보험금을 타려고 했죠. 매일 아침 독약을 먹이면서 사랑한다고 말하던 그 남자. 방청객들이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처음엔 너무 분노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나 싶었죠. 하지만 증거를 모으면서 깨달았어요. 지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제가 잘못한 건 그 사람들을 너무 믿었다는 거였어요. 옛말에 사람을 보려면 세 가지를 보라고 했습니다. 돈 앞에서, 술 앞에서, 권력 앞에서. 저는 사랑에 눈이 멀어서 그걸 못 봤어요. 민수가 고개를 들어 지연을 봤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지연은 더 이상 그를 동정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습니다. 제가 검사로 배운 게 있거든요. 정의는 반드시 이긴다는 것. 지연이 똑바로 서서 말했죠. 그래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 같은 피해자가 더 이상 나오지 않기를 바라면서. 재판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피해자 진술 감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시죠. 지연이 방청석으로 돌아왔어요. 미선 검사가 그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잘했다는 눈빛이었죠. 재판장이 서류를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그럼 이제 판결을 선고하겠습니다. 법정이 조용해졌어요. 피고인 강민수, 서지아, 일어서세요. 두 사람이 떨리는 몸으로 일어섰습니다. 재판장이 망치를 들며 엄숙하게 말했죠. 피고인 강민수는 살인 미수, 사기, 문서 위조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합니다. 민수의 다리가 휘청거렸어요. 피고인 서지아는 살인 미수 공모 및 사기 혐의로 징역 10년을 선고합니다. 지아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방청객들 사이에서 박수가 터져나왔죠. 또한 피고인 강민수가 소유한 부동산과 금융자산은 피해자 서지연에게 전액 환수하도록 합니다. 재판장이 계속 말했어요. 피해자가 증여한 재산을 범죄에 악용한 것이므로 증여 취소 및 손해배상을 명합니다. 민수는 고개를 떨구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모든 게 끝났어요. 재판이 끝나고 법정을 나선 지연을 기자들이 둘러쌌습니다. 어떤 심정이세요? 복수에 성공한 기분이 어떠세요? 질문이 쏟아졌죠. 지연은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복수가 아니라 정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새로운 시작을 하려고 해요. 한 달 후 지연은 양성 종양 제거 수술을 받았습니다. 성공적이었어요. 의사가 말했죠. 완치됐습니다. 이제 건강하게 사실 수 있어요. 지연은 병실 창문으로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구름 한 점 없이 맑았어요. 살아있다는 게 감사했습니다.
재산도 모두 돌려받았습니다. 3억 5천만 원어치의 집과 재산. 민수 명의였던 모든 것이 다시 지연 것이 됐죠. 하지만 그 집에서 계속 살고 싶지는 않았어요. 너무 많은 아픔이 배어 있었거든요. 지연은 집을 팔기로 결정했습니다. 집을 정리하던 중 지연은 결혼 사진을 발견했습니다. 순백의 드레스를 입고 웃고 있는 자신과 턱시도를 입은 민수. 행복해 보였어요. 정말 사랑했었구나 싶었습니다. 지연은 사진을 한참 들여다봤죠. 그리고 조용히 서랍에 넣었습니다. 과거는 과거일 뿐이었어요. 석 달 후 지연은 새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한강이 보이는 작은 집이었어요. 20평짜리였지만 깨끗하고 햇살이 잘 들었죠. 혼자 살기 딱 좋았습니다. 베란다에 화분을 놓고 꽃을 심었어요. 장미, 백합, 국화. 예쁜 꽃들이 피어났습니다. 어느 날 미선이 찾아왔습니다. 와, 집 좋다. 새 출발 제대로 하는구나. 응, 이제 진짜 내 인생을 살려고. 지연이 웃으며 대답했어요. 근데 지연아, 다시 검사할 생각 없어? 미선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지연이 잠시 생각했습니다. 아니, 검사는 이제 안 할 것 같아. 나이도 있고. 그럼 뭐 할 건데? 법률 상담센터를 열까 해. 나처럼 가정폭력이나 사기 피해 당한 사람들 도와주는 거. 지연의 눈이 반짝였어요. 내가 겪었으니까 더 잘 도울 수 있을 것 같아. 미선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은 생각이다. 내 경험이 누군가에게 희망이 될 거야. 응, 그랬으면 좋겠어. 지연이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한강 위로 석양이 지고 있었어요. 붉은 빛이 아름다웠습니다. 6개월 후 서지연 법률 상담센터가 문을 열었습니다. 작은 사무실이었지만 마음만은 컸어요. 첫날부터 상담 신청이 쏟아졌습니다. 남편한테 맞고 살아요. 시댁에서 괴롭힘 당해요. 사기당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지연은 하나하나 귀 기울여 들었습니다. 한 여자가 찾아왔습니다. 50대 초반으로 보였어요. 선생님, 저도 선생님처럼 남편한테 배신당했어요. 근데 증거가 없어서. 그녀가 울먹였습니다. 지연이 그녀의 손을 잡았어요. 괜찮아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증거 모으는 법부터 알려드릴게요. 그날 밤 지연은 사무실에 혼자 남아 서류를 정리했습니다. 창밖으로 별이 보였어요. 옛말에 고생 끝에 낙이 온다고 했는데 정말 그런 것 같았습니다. 힘들었지만 이겨냈고 이제는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게 됐죠. 지연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1년 후 지연의 센터는 지역에서 유명해졌습니다. 많은 여성들이 찾아왔고 지연은 그들에게 법률 지식과 용기를 줬어요. 포기하지 마세요. 정의는 반드시 이깁니다. 지연이 늘 하는 말이었죠. 그 말은 자신의 경험에서 나온 진심이었습니다. 민수와 지아는 여전히 교도소에 있었습니다. 가끔 면회 신청이 왔지만 지연은 가지 않았어요. 용서는 했지만 다시 만날 필요는 없었습니다. 그들은 그들대로, 자신은 자신대로 인생을 살아가면 됐죠. 어느 봄날 지연은 혼자 한강공원을 산책했습니다. 벚꽃이 만개했어요. 바람에 꽃잎이 흩날렸습니다. 아름다웠어요. 지연은 벤치에 앉아 커피를 마셨죠. 평화로웠습니다. 옆 벤치에 할머니가 앉아 계셨어요. 날씨 참 좋지요? 할머니가 말을 걸었습니다. 네, 정말이요. 지연이 웃으며 대답했어요. 아가씨, 얼굴이 참 밝아 보이네요. 좋은 일 있나 봐요. 네, 요즘 행복해요. 지연이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할머니가 미소 지으며 말했어요. 그거 참 좋구만. 사람은 행복하게 살아야지.
옛말에 웃는 얼굴에 침 못 뱉는다고 했잖아요. 지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이제 웃으며 살려고요. 해가 서쪽으로 기울었습니다. 지연은 일어나 집으로 걸어갔어요. 가벼운 발걸음이었습니다. 45살, 인생의 후반부를 시작하는 나이. 하지만 두렵지 않았어요. 오히려 설렜습니다. 이제부터가 진짜 자신의 인생이었으니까요. 집에 도착한 지연은 베란다로 나갔습니다. 화분의 장미가 활짝 피어 있었어요. 붉은색이 선명했습니다. 지연은 물을 주며 중얼거렸죠. 잘 자라줘서 고마워. 꽃은 대답 없이 향기를 풍겼습니다. 그날 밤 지연은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였다. 상담센터에서 3명을 도왔고 한강공원을 산책했다. 벚꽃이 아름다웠다. 펜을 내려놓고 지연은 창밖을 바라봤어요.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서지연 45살. 한때는 남편에게 배신당하고 죽을 뻔했던 여자. 하지만 이제는 자신의 힘으로 일어섰고 다른 이들에게 희망을 주는 사람이 됐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이렇게 새로운 시작으로 이어졌어요. 때로는 인생이 우리를 무너뜨리려 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다시 일어서는 것이죠. 지연처럼 용기를 내고 정의를 위해 싸우고 결국 승리하는 것. 그게 진짜 강한 사람입니다. 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힘이 되길 바랍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포기하지 말고 자신을 믿고 끝까지 싸우세요. 정의는 반드시 이깁니다. 그리고 고생 끝에는 반드시 행복이 찾아옵니다.